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그럼 왜 아세안에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맹주라고 하느냐? 자, 아세안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국가들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국가들의 GDP를 전부 다 합산했었을 때요. 그 합산했었을 때 우리 인도네시아가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야말로 아세안의 경제에서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적어도 양적으로는요,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아세안 시장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세안 지역에 여러 국가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도네시아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인도네시아, 우리가 지도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여러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도가 있는 곳이 이제 자바섬이고요. 그런데 이 자바섬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면서 점점 땅으로 가라앉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몇 해 전부터 이 깔리만탄 섬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수도에,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곳에 살다 보니까 식순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그런 문제도 일거에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칼리만탄 섬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새로 건설하거나 SOC 사업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도시를 뚝딱뚝딱 잘 만드는 나라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이죠. 저는 그래서 이 칼리만탄 섬에 조성하려는 신도시는 특히 스마트 시티라는 형태로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신도시를 조성한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기회를 넘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관료분에게도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섬이 총 몇 개입니까? 라고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만만치 않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 저도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 공부를 좀 하고 가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전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를 흔히 인도네시아라고 꼽더라고요. 한 15,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도 적어도 우리나라도 섬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나라로 꼽힙니다. 3,348개 정도의 섬이 있다라고 분류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3,348개 섬 중에선 무인도가 2,876개고요. 사람이 사는 섬은 472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섬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특히 우리는 섬나라도 아니고 반도 국가인데 이렇게 섬이 많은 나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출장 갔다가 유럽에서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문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이것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북유럽 출장을 갔었을 때인데요. 북유럽 출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스웨덴은 가장 세상에서 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xcuse me 하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 한국이 4등이고 인도네시아가 1등이고 아까 일본이죠? 일본이 3등이다. 필리핀이 2등이고 전부 다 아세안에 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완전히 생뚱맞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 하면서 우리 스웨덴은 섬이 22만 1,800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핀란드도 우리도 섬이 18만 8천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라는 거예요. 17,000개 정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섬이라는 게 뭐냐? 바다 위에 조그만 떠 있는 그건 암초냐? 아니면 섬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 호주 저 밑에 따로 둥둥 떠 있는 굉장히 큰 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호주는 섬이라고 부르지 않고 호주 대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섬을 정확히 뭐라고 디파인 하는지 정의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지리학에서는 그린란드가 기준입니다. 그린란드를 포함해서 그린란드보다 작은 것들만 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호주는 그린란드보다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분류되는 거고요. 그린란드를 포함해서 그 이하에 바다 위에 둥둥 사면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들을 섬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암초, 아주 작은 암초와 섬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었을 때, 자, 암초는 민물 썰물 때 어쩔 때는 물에 잠겼다가 어쩔 때는 물 밖으로 나오죠. 이건 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과 상관없이 항상 바다 위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땅, 이런 걸 우리가 섬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바로 섬의 개념들이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울 쳐가지고 그때는 물에 잠겼다가 너울 안 치면 물에 떠 있고, 이런 건 그럼 섬이냐 안 섬이냐,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확실한 건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세든 저렇게 세든 세계에서 뭐 5번째 아니면 첫 번째 안에 드는 섬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지역의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엄청난 인구 강국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공식적으로 많은 건 중국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거는 사실은 인도입니다. 이거는 인구 집계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인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주민으로서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부모 양쪽 중에 한쪽이 확인 안 되는 사람이 거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숫자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도는 실제 인구 숫자보다 인구가 적게 조사된다라고 하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구를 좀 부풀립니다. 본인들이 전 세계 최강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국가라는 것의 상징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도 제일 많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죠. 참 미국은 통계를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은 건지. 속칭 인구가 많다 보면 국민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참 이건 이건 사기 캐릭터라고 저는 그래서 그러는데요. 부럽기도 하고 참 배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 4번째가 인도네시아고요. 5번째가 브라질입니다. 자, 사실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될 이유도 사실 5번째 브라질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중남미 국가 언제 탐방을 갈 때 브라질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브라질은 거의 중남미 국가의 맹주 중에 맹주입니다. 인근에 있는 아르헨티나로부터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여타 중남미 국가들은 모두 브라질에 약간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브라질로부터 필요한 원자재를 수급받거나 브라질에 뭔가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통상적인데요. 그 브라질이 그럼 중남미 국가의 맹주 역할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단일 소비 시장으로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인근 국가들은 브라질에 뭔가 팔고 싶으려면 브라질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제일 많은 바이어들이 있는데, 내 물건 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나라가 무역 통관 절차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팔기 위해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인구 강국이라는 것은 그 인구가 큰 힘이 돼서 그 동네 주변에서 굉장히 큰 헤게모니를 갖게 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중남미 국가는 브라질의 입김이 굉장히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세안 지역도 언젠가는 맹주가 등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땐 분명 싱가포르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싱가포르 인구는 맹주를 하기에는 너무 빈약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좁은 영토 때문에 국방력이라든가 그 밖에 제조 기반도 취약한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어디냐? 물론 태국을 꼽을 수도 있어요. 태국은 진작부터 아세안 국가의 중진국으로 발달되어 있던 나라인데, 그런데 태국이 아주 특이한 게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이나 선진국 반열까지 올라가지 못했는데, 태국의 여러 가지 산업 구조나 행태는 이미 선진국과 같은 고리타분한 모습들을 많이 갖게 돼버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빈부격차도 이미 엄청나게 벌어졌고요. 그리고 태국의 기득권들은 오랫동안 공고하게 자리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내부의 새로운 혁신 역량들이 샘솟고 이렇게 막 뒤엉킬 만한 그런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구조도 제조업보다도 서비스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치 이런 산업 구조들을 보면 태국은 이게 무슨 선진국인가? 이렇게 될 정도로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어떻게 보면 약간 노쇠화되는 기질도 벌써 느껴지고 있어요. 이미 고령화 지수도 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자, 그런데 그럼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국가는 이제 두 개 남았는데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인데 역시 국가의 인구수에 비해서는 우리 인도네시아를 베트남이 어떻게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궁무진한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니터를 해야 되고요. 물론 베트남도 국민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고 인구도 거의 1억에 가까운 숫자가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평균 국민의 연령이 지금 29살입니다.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왕성한 호기심에 의존하는 왕성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더더욱 주목해야 된 베트남 못지않게요.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